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SSD 카드를 사이에 두고 바텐더 시우와 가수 리아의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집니다.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위협을 느끼죠. 적이었던 두 사람은 일단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진실이 담긴 카드를 챙겨 어두운 홍대 골목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유일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제2의 작업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SSD 카드를 사이에 두고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시우와 리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잔뜩 날을 세운 채 숨막히는 대치를 이어갔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시선은 바닥의 작은 검은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진실의 원본. 제2의 목숨과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리아의 눈빛은 반드시 저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고, 시우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경계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작업실 박복도에서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낡은 계단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블루문을 찾아왔던 검은 모자의 남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윤태준의 하수인들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작업실에 무언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젠장. 리아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이 아닌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는 적인가, 아군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들에게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시우는 리아를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야 해, 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리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몸을 날리듯 바닥에 떨어진 SSD 카드를 낚아챘고 리아는 작업실의 작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창문은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비상 탈출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 바로 진실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 우리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서로의 등에 날카로운 의심이라는 칼을 숨긴 채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 낡은 비상계단을 타고 어두운 홍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작업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숨이 턱까지 차올라 뛸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땀으로 젖은 옷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오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리아였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 리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시우의 손에 쥔 SSD 카드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시우는 카드를 더욱 꽉 움켜쥐며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 윤태준 대표가 아끼는 사람 아니었나? 제2의 라이벌이었고. 시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리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경계심 이외의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자조적인 냉소였습니다. 라이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겠지? 윤 대표의 꼭두각시, 성공을 위해 친구도 배신하는 나쁜 년 하지만 그게 다 연기였다면 믿을 수 있겠어? 리아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제이 오빠랑 같은 보육원 출신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연습생 시절부터 언젠가 함께 무대에 서서 진심을 노래하자고 약속했어. 하지만 윤 대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지. 우리 둘을 라이벌로 만들고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했어. 리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맞설 힘이 없었어. 그래서 그의 신뢰를 얻는 척, 그의 충실한 개인 척 연기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야만 윤 대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제이 오빠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빠가 위험에 처한 걸 알게 된 것도 그래서였어. 난 오빠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행방을 찾고 있었던 거고. 리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제야 마음속의 경계심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SSD 카드를 리아에게 건넸습니다. 리아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당장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녀 역시 만일을 대비해 늘 준비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주차장 구석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SSD 카드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포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제이가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폴더였습니다.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형까지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형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었어. 이 일의 진실을 밝혀줘. 그리고 리아, 그 녀석 좀 잘 부탁해.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여린애니까. 제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리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등에 숨겼던 칼을 내려놓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파일, 더 트루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이가 남긴 마지막 미완성 신곡의 데모 파일과 함께 수십 개의 짧은 음성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남긴 일기 형식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약 1년 전의 날짜였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JN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들어온 날의 기록이었죠. 제이는 그 아이의 재능을 칭찬하며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뒤로 갈수록 제이의 목소리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윤태준 대표가 그 아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파일. 오늘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윤태준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고 언론을 막았다. 나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음악을 하는 마지막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제이의 마지막 음성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을 덮으려는 거대한 권력, 그리고 그에 맞서 싸우려던 한 젊은 가수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시우와 리아는 참담한 진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진실은 고스란히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제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로웠던 동맹은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네온의 그림자를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가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이 끝나자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어린 연습생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시우와 리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작은 SD 카드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녀의 마지막 절규이자 제이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며 동시에 두 사람을 언제든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리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들이 작업실에서 우리를 놓쳤으니 이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찾으려 할 거야. 더 이상 홍대에 머무는 건 위험해. 두 사람은 서둘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막동이 터오는 서울의 거리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짐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분주한 차량의 행렬 속에서 두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도시의 이방인이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일단 가장 많은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2호선 지하철에 올라탄 후에야 두 사람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맞은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몹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퀭한 얼굴,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는 초조한 눈빛. 누가 봐도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원으로 가자. 그곳이라면 일단 몸을 숨길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는 안전가옥이 있어? 리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판단은 리아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였으니까요. 이태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화려한 대로변을 피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즐비한 이국적인 풍경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감춰주는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리아는 익숙한 듯 몇 개의 골목을 꺾어 낡고 허름한 빌라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내가 연습생 시절에 살던 곳이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당분간은 안전할 거야.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함께 싸늘한 냉기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이 작은 공간은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도 더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시우는 자신들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붙는 검은색 세단 한 대, 그리고 무심한 척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
윤태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안 거지? 두 사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시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혹시 놈들에게서 온 협박 전화일까? 망설이던 시우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셔, 블루문. 목소리 변조했으니 걱정 말고 들어. 당신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해커 D였습니다. D.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위치는 어떻게 안 거고? 당신들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쫓는 놈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지? 어젯밤부터 JN 엔터테인먼트 서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쪽 정보팀이 당신들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 D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우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 여자, 리아라는 가수. 그 여자 휴대폰에 스파이 앱이 깔려 있다. 아마 윤태준 대표가 심어놓은 거겠지? 통화 내역,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당장 그 휴대폰 버려. D의 다급한 외침에 시우는 리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늘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휴대폰이 사실은 자신을 옥죄는 족쇄이자 감시 장치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놈들이 곧 여기로 들이닥칠 거야. 리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D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빌라 뒤편에 있는 하수구 맨홀 뚜껑 보여? 그쪽은 아직 감시 카메라가 없어. 그 길로 빠져나와서 녹사평역으로 가.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새로운 주령 신분을 만들어주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D가 알려준 대로 어둡고 냄새나는 하수구를 통해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함께 좁은 하수구를 기어나오고 어깨를 부딪히며 인파 속을 헤쳐나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면서 시우와 리아 사이에는 굳은 신뢰와 함께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나 전우애와는 다른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우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 두려움에 떠는 리아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아는 늘 방관자처럼 냉소적이던 시우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의외의 모습에 놀라곤 했습니다. 녹사평역 근처의 작은 모텔방에 숨어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 보았습니다. 리아는 제이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우는 늘 혼자였던 자신의 과거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두운 방 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두 사람은 단순한 공범이나 동료를 넘어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이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자의 불안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감정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그림자를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태원의 낡은 모텔방, 창문 틈으로 스며든 도시의 소음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지 꼬박 이틀째. 시우와 리아는 해커 D가 만들어준 유령 신분 덕분에 잠시 동안 추격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서의 휴식과도 같았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숨겨왔던 진실이라는 칼을 뽑아 거대한 네온의 그림자를 향해 반격을 가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윤태주는 분명 돈과 권력으로 모든 언론을 막으려 할 거야. 어설프게 터뜨렸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리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연예계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에겐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창구가 필요하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언론 제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언론사에나 제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JN 엔터테인먼트의 광고나 협찬을 받는 대형 언론사들은 분명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뚝심 있는 기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 리아가 잠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회부 기자인데 이름은 강민우. 대기업 비리 전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몇 년 전에 JN 엔터의 비자금 문제를 파헤치려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전적이 있지? 윤태준 대표라면 이를 갈고 있을걸. 아마 이 제보를 가장 반가워할 사람일 거야. 그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뒤에 도움을 받아 강민우 기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냈고 익명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강 기자도 JN 엔터와 죽은 연습생이라는 키워드를 듣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당장 만나자는 말 대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와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2의 행방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이가 무사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D, 부탁할 게 있어. 혹시 제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시우는 다시 한번 D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D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어려운 부탁이지만 한번 해보지 라는 짧은 메시지를 끝으로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가 제이의 위치를 추적하는 동안 시우와 리아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좁은 방에 갇혀있는 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는 이제 두려운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났을까? 마침내 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야. 윤태준의 개인 별장으로 위장된 곳인데 외부 통신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고 사설경호 인력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경찰이 들이닥쳐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게 만들어놨군. 아주 치밀한 놈이야. D가 보내온 위성사진과 내부 구조도를 보며 시우와 리아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제이를 구출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시우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놈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시우가 세운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와 협력하여
JN 엔터테인먼트가 곧 발표할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에 대한 의혹 기사를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회사로 쏠리면 윤태준 대표와 핵심 인력들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회사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시간을 노려 제의를 구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기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JN 엔터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윤태준과 그의 신복들은 모두 회사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D는 폐공장의 CCTV를 해킹하여 경비 인력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밤 시우와 리아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D가 알려준 가장 취약한 경로를 통해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담을 넘고 건물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이가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의자에 묶인 채 지쳐 쓰러져 있는 제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그의 모습에 리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우는 서둘러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습니다. 제이야, 정신 차려. 우리야. 의식이 희미했던 제이는 눈을 뜨고 시우와 리아를 확인하자 안도감과 함께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리아야 와줬구나. 정말 와줬어.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이를 구출했고 증거도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된 윤태준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터뜨리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시우와 리아의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아니야, 형, 나를 여기에 가두고 협박했던 사람은 윤태준 대표가 아니었어. 시우와 리아는 동시에 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이야. 그럼 누구였다는 거야? 제이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었어. 윤 대표의 가장 오래된 신복이자 회사의 2인자인 김영민 실장,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시했어. 윤 대표의 이름을 팔아서 나를 협박하고 증거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야. 시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실장. 늘 윤태준 대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다니. 그렇다면 윤태준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김 실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일까?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쫓던 것은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였지만 어쩌면 진짜 위협은 그 호랑이를 조종하던 교활한 뱀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 앞에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겨눠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이의 충격적인 고백은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범이 윤태준 대표가 아니라 그의 충직한 그림자처럼 보였던 김영민 실장이라니. 시우와 리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과 추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혼란에 휩싸였죠. 그렇다면 윤태준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한 것일까? 혹은 이 모든 것이 더 큰 진실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함정은 아닐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 모든 건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 해.
시우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제이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이 폐공장을 빠져나와 다시 이태원의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밖은 이미 기자회견이 열릴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기자와의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누구를 진범으로 지목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제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더듬더듬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폭행하며 USB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것은 분명 김 실장이었고 그는 늘 대표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표에게 병적인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대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지. 아마 이번 일도 대표의 명성에 흠집이 갈까 봐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걸 수도 있어. 리아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김 실장 같은 인물이 그렇게 큰 사건을 독단적으로 벌였다고? 윤태준 모르게? 그건 말이 안 돼. 이건 분명 윤태준이 김 실장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빠지려는 수작일 거야. 모든 죄를 김 실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충직한 부하 직원의 과잉 충성 때문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의 피해자인 척하려는 거지.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진실은 단 하나일 텐데 그들이 가진 증거는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SSD 카드에 담긴 협박 음성의 주인공은 분명 윤태준이었지만 제이를 직접 감금하고 폭행한 가해자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가? 무엇이 이 사건의 본질인가? 결국 그들은 강민우 기자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증거 윤태준의 협박 음성, 김 실장에 대한 제이의 증언을 모두 넘기고 판단은 세상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내 JN 엔터테인먼트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윤태준 대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최근 불거진 투자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이 모든 것이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강민우 기자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이의 사진과 함께 JN 엔터, 소속 연습생 죽음 은폐 및 소속 가수 감금, 협박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윤태준이 제이를 협박하던 음성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가수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윤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노련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를 20년 동안 형님처럼 따르던 김영민 실장이 최근 회사에 대한 애정이 과도한 나머지 독단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태준은 모든 화살을 김 실장에게 돌렸습니다. 동시에 김 실장이 제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그들이 미리 조작해둔 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마치 짜 맞춘 듯 김 실장을 이번 사건의 유일한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이제 윤태준의 책임이 아닌 김 실장의 단독 범행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신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우와 리아, 그리고 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은 자신에게 향하던 칼날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김 실장에게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김 실장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구속될 것이고
윤태주는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유능한 경영인으로 동정표를 받으며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진실의 끝일 리가 없어. 그는 마치 이 드라마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 듯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모든 증거는 김 실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돈과 권력으로 덮고 자신을 향한 의심이 생기자 충직한 부하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 진짜 주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시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조종한 악마, 윤태준입니까? 아니면 충성심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지시를 받아 모든 악행을 직접 실행하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그림자, 김영민 실장입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 네온의 그림자, 그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이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진범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우는 다시 블루문의 바텐더로 돌아왔고 제이와 리아는 진실을 노래하는 가수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네온 사인으로 빛나지만 시우와 리아에게 그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